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들을 들으면 숨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몸이 아프면 이상한 것들을 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에 사는 이상한 아저씨나 아주머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형체가 너무나 기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희 가족 중에서도 유독 저만 그런 기운을 강하게 타고났다고 합니다. 스님이나 무당들은 제 기가 너무 세서 귀신들이 제 몸을 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그들은 벌레처럼 제 주변으로 꼬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겪은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학교는 원래 공동묘지를 밀고 세워진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시험 기간의 어느 늦은 밤, 저는 잊어버린 책을 찾으러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적막함만이 가득했고 제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잠겨 있어야 할 교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계시나 싶어 안을 들여다봤지만 불은 모두 꺼져 있었죠. 기이한 기분을 뒤로하고 저는 서둘러 제 반인 3반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반은 복도 끝에 따로 떨어져 있어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교실 안으로 들어가 책을 챙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에 낯선 여학생의 실루엣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가 입은 교복은 우리 학교의 현재 교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도 더 지난 아주 오래전의 옛날 교복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무서움을 잊기 위해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참을 외우다 눈을 뜨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서둘러 교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들어올 때는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잠긴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문마저 고장난 상태라 저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의 모든 불이 일제히 켜지며 환해졌습니다. 친구 한 명이 나타나 너 여기서 뭐 하냐며 밖에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왜 자물쇠까지 걸어 잠그고 있었느냐며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제게 들려준 말은 문이 잠긴 것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문을 열기 전 창문을 통해 봤을 때 제 바로 옆에 그 귀신이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제가 문을 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저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야자실로 달려갔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교 시간, 친구는 자신의 할머니가 무당이라며 제게 염주 팔찌를 건네주었습니다. 친구는 팔찌가 끊어지면 절대 죽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라고 경고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어두운 시골길,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채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튼튼하던 염주 팔찌가 마치 누가 잡아 뜯은 것처럼 힘없이 끊어져 흩어졌습니다. 저는 친구의 경고를 떠올리며 비명을 지르며 집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귀신이 집까지 저를 원망스럽게 따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게 귀신이 단순한 헛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알게 해준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던 야자실은 본관에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 한창 공부에 집중하던 중 책 한 권을 별관 교실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원래는 야자 시간에 이동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저는 감독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해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별관으로 향하는 계단은 유난히 어둡고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교무실 문이 잠겨 있을 테니 뒷문이나 창문을 이용하라고 미리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층 교무실 앞에 도착하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교무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엔 인기척 하나 없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분명 자물쇠로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왜 열려 있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서둘러 제 교실인 3반으로 향했습니다. 3반은 다른 교실들과 떨어져 복도 끝 화장실 근처에 외롭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불을 켜는 것조차 귀찮았던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제 책상을 찾아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책을 꺼내는 순간 복도 쪽 창문에 무언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가려던 학생이 우리 반 앞을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지나가지 않고 창문에 멈춰서서 가만히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창문을 자세히 살펴보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학생이 입고 있는 교복은 현재 우리 학교의 갈색 교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도 더 된 저희 언니 세대가 입었던 남색 조끼와 빨간 체크무늬 리본의 옛날 교복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님을 직감한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당도 아니고 귀신을 쫓는 방법도 몰랐기에 공포를 잊기 위해 속으로 주문처럼 노래 가사를 외웠습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가사를 필사적으로 되뇌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고개를 들어 다시 창문을 보았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섬뜩한 공간을 당장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앞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순간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직접 자물쇠를 열고 들어왔는데 문은 밖에서 누군가 잠근 것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뒷문은 이미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는 상태였기에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창문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책상을 벽 쪽으로 밀고 창문을 넘어 탈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복도에 형광등이 일제히 켜지며 눈이 부시게 밝아졌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복도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책을 가지러 왔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앞문을 스르륵 열어주었습니다. 너 왜 자물쇠를 걸어놓고 들어간 거야? 친구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분명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친구의 눈에는 제가 자물쇠가 잠긴 교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본관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너 창문 넘으려고 할 때 내 옆에 웬 여학생이 너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 친구가 본 여학생의 차림새는 제가 창문에서 보았던 그 옛날 교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야자 시간 내내 책을 펴놓고도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자가 끝나고 운동장에서 마주친 그 친구는 제 손에 낡은 염주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건데 너 오늘 꼭 가지고 있어야 해. 절대 잃어버리지 마. 친구는 만약 가는 길에 염주가 끊어지면 절대 죽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가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가로등조차 없는 칠흑 같은 시골길을 걸으며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팔목을 낚아채듯 잡아당겼고 그 순간 팽팽하던 염주가 툭 끊어지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주저앉은 뒤에 알게 된 사실은 친구의 할머니가 사실은 영험한 무당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꿈에서 그 옛날 교복 입은 여학생이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원망 섞인 눈초리로 노려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기이한 목격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고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 갇힌 채 맞이할 진짜 공포는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여학생의 잔상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미친 듯이 교실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뒷문 손잡이는 아무리 힘을 주어 돌려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잠그지 않던 문이었기에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울먹이며 앞문으로 가자고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마찰음이 우리의 발길을 묶어버렸습니다. 끼익거리며 무언가 바닥을 긁으며 다가오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친구의 시선은 내가 아닌 내 바로 옆에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친구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저기 내 옆에라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아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왼쪽 어깨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친구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나는 가슴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순간 문득 교복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할머니의 염주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아플 때마다 이 염주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나무알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염주를 꺼내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피부로 전달되었습니다. 내 옆을 지키고 있던 검은 형체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비명은 귀가 아닌 머릿속을 직접 긁어대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철컥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혀있던 뒷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린 문 사이로 몸을 던지듯 빠져나갔습니다. 학교 건물을 완전히 벗어난 뒤에야 우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야 자신이 본 것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입술이 없는 입을 벌린 채 내 목을 조르려는 듯 손을 뻗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염주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날 밤 학교를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내가 머무는 모든 곳으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지만 그곳에서의 밤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할 때마다 천장에서 불쾌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가위 눌림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침대 난간에 매달려 나를 내려다보는 기괴한 여자의 머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일정한 리듬을 타며 자신의 머리를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툭 소리를 내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방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에 자고 있던 룸메이트들도 그 소리에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켜자 그 기괴한 형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불이 켜진 뒤에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었고 같은 기운을 느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의 공포는 서막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된 후 마주할 지옥 같은 사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 동기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벌어진 그 무덤 사건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기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무덤 주위에 모여있던 수많은 영체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진정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별관에서의 사건 이후 내 몸은 급격하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머리가 침대에 닿자마자 마치 늪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눈은 감기지 않았지만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규칙적인 친구들의 숨소리만이 내 귓가를 울렸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으며 낯선 무게감이 다리 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기어오르는 듯한 진동이 침대 매트리스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내 무릎 위를 지나 가슴팍까지 올라왔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폐를 짓눌러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시야 가장자리에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내 얼굴 바로 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소리를 내며 그것은 자신의 머리를 위아래로 반복해서 들었다 놨습니다. 쿵쿵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것은 내 몸 위에서 격렬하게 머리를 찧었습니다. 나는 제발 이 악몽이 끝나기만을 기도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너머로도 그것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건너편 침대에서 자던 친구 하나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잠결에 물을 마시려던 친구는 내 침대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친구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차며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기숙사 방 안의 모든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아이들의 경악한 표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내 위에서 머리를 찢고 있는 그 형체가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한 친구는 너무 놀라 침대 구석으로 숨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체는 아이들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괴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내 품 안에 있던 할머니의 염주가 은은한 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몸을 묶고 있던 쇠사슬 같은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명나야, 너 방금 그게 뭔지 봤어? 친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기숙사에는 내가 귀신을 몰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나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펜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해방감에 취해 우리는 밤늦게까지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친구 중 하나가 펜션 뒤편의 숲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관리되지 않은 낡고 기묘한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야, 여기서 담력 훈련이나 할까? 누군가의 장난 섞인 외침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 무덤 주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무덤 주변을 감싼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 발목을 천천히 휘감아 올라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된 기념으로 떠난 대학 첫 MT에서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에 용기가 생긴 동기 중 한 명이 펜션 뒤편에 아주 오래된 무덤이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무덤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봉분이 절반쯤 무너져 내린 흉물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동기 A군은 그 무덤 앞에서 담력 훈련을 하자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불길한 예감 때문에 그냥 돌아가자고 친구들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한 친구들은 저를 겁쟁이로 몰아세우며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덤가에 도착하자마자 기이하게도 산속의 모든 벌레 소리가 일시에 뚝 끊겨버렸습니다.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A군은 장난스럽게 무덤 위로 올라가 뜀뛰기를 하며 죽은 자의 평온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무덤 뒤편의 굵은 나무 줄기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당장 내려오라고 A군에게 소리쳤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A군이 제자리에서 멈춰 서더니 고개를 기괴한 각도로 꺾으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공기 속에서 썩은 냄새와 비슷한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며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무덤 바로 옆에 서 있던 작은 나무의 잎사귀들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할머니가 주신 염주를 떠올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A군이 갑자기 무덤 위에서 굴러떨어지더니 바닥을 긁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발목을 잡혀 끌려가는 것처럼 뒤로 쭉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려가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말도 안 되는 강한 힘이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있던 할머니의 염주를 꺼내 그 방향으로 휘두르자마자 저항하던 힘이 툭 끊겼습니다. A군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의 목덜미에는 누군가 손으로 꽉 움켜쥔 듯한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겁에 질린 채 A군을 부축하여 도망치듯 펜션 건물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수십 명의 발소리가 우리를 바짝 추격해오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겨우 펜션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확인한 A군의 안색은 불과 몇 분 사이에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벽 구석을 응시하며 누군가가 저기 서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방 안의 온도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술 기운이 가시자마자 공포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펜션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던 중 A군의 가방 안에서 기이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덤가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해 보이는 흙 묻은 오래된 비석 조각이었습니다. A군은 자신이 그것을 언제 챙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만 그때부터 A군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난 A군은 마치 뼈만 남은 사람처럼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무덤의 주인들이 찾아와 자신의 길을 빨아간다는 소름 끼치는 고백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아야 할 검은 형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검은 형체 중 하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눈이 마주친 그림자의 시선은 제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무덤가에서 도망쳐 펜션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친구 A의 상태가 눈에 띄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강의실에서 다시 만난 A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과 일주일 만에 뼈만 남을 정도로 체중이 급격히 빠져 있었습니다. A의 눈 밑에는 짙은 보랏빛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기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동기들은 단순히 그가 너무 심하게 노느라 병이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를 둘러싼 끔찍한 진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A의 등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검은 형체들이 벌레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그 숫자를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림자들은 마치 A를 뜯어먹으려는 듯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기어코 마지막까지 세었을 때 그 숫자는 정확히 1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를 늘어뜨린 채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기접이라는 현상임을 직감했습니다. 귀신에게 길을 빨리는 사람은 정말로 말라 죽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A는 수업 도중에도 자꾸만 누군가 뒤에서 목을 조르는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에는 실제로 손자국 같은 붉은 반점들이 선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혹시 요새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 거야?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A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밤마다 누가 자꾸 방으로 들어온다고 답했습니다. 문을 잠가도 창문을 닫아도 그들은 어느새 침대맡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짓누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13명의 귀신 중 하나가 A의 어깨 위에서 저를 비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귀신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보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경고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A의 생명력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시들어갔습니다. 무덤을 함부로 건드린 대가가 이토록 가혹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수소문 끝에 A를 데리고 유명하다는 용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A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박물을 내던졌습니다. 이 녀석이 죽은 사람들의 안식처를 짓밟았으니 그들이 화가 난 것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무속인의 눈에도 A의 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림자들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살풀이 굳이 시작되자 A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고 눈은 뒤로 넘어가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굿이 절정에 달했을 때 펜션에서 봤던 그 13명의 형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한참 뒤 A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방 안에는 지독한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다행히 A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사건 이후 한동안 사람의 뒤에 붙은 그림자들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기이한 경험들도 점차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한 독감에 걸려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 다시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검은 우비를 입은 누군가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체는 하나가 아니었고 그 뒤로 수십 명의 검은 우비들이 줄을 지어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검은 우비 형체들은 카페 유리창 밖에서 마치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보였던 그것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생동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창 안쪽의 저를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 위로 수천 톤의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독감 때문에 열이 오르는 줄 알았지만 이건 단순한 질병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였습니다. 카페 입구에 자동문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띵동거리는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깨며 제 공포심을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검은 우비들은 문이 열릴 때마다 조금씩 카페 내부로 스며들듯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 꽉 막힌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차례대로 얹어지는 소름 끼치는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할머니의 염주를 꽉 쥐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러자 제 귓가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 속삭임은 마치 수많은 벌레들이 기어가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 없는 새벽 카페는 이제 산 사람의 공간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우비의 무리 중 하나가 카운터 바로 앞까지 다가와 지팡이 같은 것을 바닥에 쿵 내리쳤습니다. 그 진동이 제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것 같아 저는 그만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유리창에 비친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망자들이 이 작은 카페를 향해 행진해 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사장님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액정에는 지직거리는 노이즈만 가득할 뿐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간조차 멈춘 듯 초침이 제자리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제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갑자기 천장의 형광등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오직 저를 향한 그들의 시선만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아주 천천히 위로 잡아당기는 기분 나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영혼을 몸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 같은 기괴한 힘이었습니다. 머리통이 깨질 듯한 통증에 저는 결국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들의 모습은 제 뇌리에 직접 박히듯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무언가 재래를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제발 그냥 가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중 가장 거대한 존재가 제 앞에 멈춰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울주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수만 마리의 벌레가 껍질을 비비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 밖에서 밝은 전조등 불빛이 강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카페 앞에 차를 세운 것인지 그 강렬한 빛의 우비 형체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그 기괴하던 형체들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땀에 푹 젖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정신은 자꾸만 아득해져 갔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틀거리며 카페 밖으로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저 멀리서 또 다른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우비가 아니라 검은 갓을 쓰고 도프를 입은 전형적인 저승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줄에 선 존재가 품 안에서 붉은 종이를 꺼내 제 이름을 부르려 입을 달싹였습니다. 붉은 종이를 든 존재가 내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자들의 서늘한 기운이 횡단보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입을 떼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깊은 늪에 빠진 듯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선 자가 서서히 붉은 용부를 펼치며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기괴한 이명만이 들려왔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저들의 행렬에 영원히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독감으로 달아오른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나를 아스팔트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저승사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내 쪽으로 천천히 뻗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울컥하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전에 쥐어주셨던 염주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뒤로 물러나며 저승사자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자 행렬의 선두에 서 있던 자가 입꼬리를 비틀며 기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은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서늘한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자 그 많던 검은 형체들은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멈췄던 주변의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며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 병원 응급실 문을 두드려 간신히 쓰러졌습니다. 고열 속에서 나는 며칠 동안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다시는 그런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가장 먼저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무덤이나 흉가 같은 곳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저편상으로 고생했던 친구 A군도 용한 무속인을 찾아가 기도를 드린 끝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끔씩 등 뒤에 누군가 13명이 서 있는 듯한 서늘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그들을 의식할수록 벌레처럼 더욱 끈질기게 꼬여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안의 영적인 감각을 닫아두고 철저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출근하는 일상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간혹 밤길을 걷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람을 마주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슴속에 염주를 떠올리며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너머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산 사람은 이승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할머니가 지켜주신 이 삶을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정직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 무덤을 파헤치거나 귀신을 부르는 장난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한번 당신의 냄새를 맡으면 죽음의 문턱까지 당신을 추격할지도 모릅니다. 명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세상 곳곳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당신의 곁에도 지금 무언가가 소리 없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긴 악몽에서 깨어나 현실의 포근한 품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명나는 오늘도 평범한 바리스타로 향기로운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무서운 귀신 대신 따뜻한 사람들의 일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아주 가끔씩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려 노력합니다. 마침내 모든 기이한 인연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녀는 완전한 평온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벌레처럼 귀신이 꼬였던 여자 명나의 긴 실화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